충분한 배음을 내면은 음색이 명료해진다는 얘기죠. 저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죠. 더 풍부한 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앙상블에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음은 바탕음, 기본음의 음 높이를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기능도 있죠.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21세기 오케스트라 문제를 제가 다루는 게 오케스트라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오케스트라 발전에는 필히 오랜 세월 오케스트라가 갈고 닦아서 된다, 이런 그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그 역설이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문화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역사라는 개념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제가 4개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동유럽, 서유럽,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제3세계에는 이제 제가 예외로 했습니다만은 권역별로 나눈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가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동유럽은 전형적으로 자연 배음열이 풍부한 소리, 그리고 서유럽은 그게 세련된 소리, 미국은 힘에 의해서 파워풀한 소리, 러시아는 현들은 굉장히 아름답죠. 뭐 현들은 레오폴드 아워가 러시아 가서 전통적으로 러시아 바이올린을 굉장히 발전시켰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커티스 가서도 다시 교육을 했는데 아마 러시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러시아에서 레오폴드 아워가 가르친 제자들하고 아워 같이 이렇게 쭉 소품들 모아놓은 게 있는데 26명인가 28명이 되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다 세계적이죠. 그게 이제 레오폴드 아워가 한 가장 큰 업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바이올린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데 관들은 터프하죠. 물론 관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에 갔을 때 그 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워풀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제 그게 이제 4대 권역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 오케스트라의 핵심이에요.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차적인 게 동유럽같이 풍부한 소리를 내느냐, 그 다음에 음색을 만들어서 서유럽이 되느냐. 거기에 뭐 미국이나 러시아는 주법에서 테크닉만 어레인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케스트라가 무한정 어렵다가 아니라 단원들이 앙상블 주법을 쓸 수 있고 그 앙상블 주법을 통해서 세계 4대 권역별의 그 음악적인 특성을 밟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 4대 다 할 것도 없잖아요. 동유럽에서 서유럽 오면 다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은 파워풀하니까 그건 뭐 주법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법이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조금 이게 이제 거기서 착각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아들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연주가들이 미국 가서 활동을 하면서 한 거죠. 지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얼마 같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토스카니니하고 MBC 교향악단이죠. 그리고 MBC 교향악단 2개월 동안 트레이닝해서 기본적인 앙상블 틀을 만들어준 아르투르 로진스키, 그리고 현대의 가장 완벽한 트레이너라고 그러죠. 세르지오 첼리비다케, 이 세 사람을 무스르기 전람회 그림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르투르 로진스키가 만들어졌는데 토스카니니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뭐 단원들하고 관계를 보편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로 유지했다면 MBC가 나왔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로진스키가 만든 오케스트라 앙상블 구도를 거의 완벽하게 막 강압적으로 만들었죠, 토스카니니가.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죽으면서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토스카니한테 영향이 컸던 거죠. 절대죠. 물론 아르투르 로진스키도 트레이너로서 굉장히 당대 최고의 역할을 했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막 파워풀한 걸 원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토스카니가 워낙 완벽하고 확고한 음악미를 드러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토스카니인데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에 배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배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물체는 진동을 하면 높이가 나오죠. 근데 사람의 가청력이 20사이클,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스물이 넘어가서 진동을 하면은 우리가 음으로 듣죠. 그래가지고 피아노 최고음을 기준을 넘어가진 않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앙상블에서. 그게 4186이거든요. 최고음이. 그러면 사람이 20에서 2만인데 4186밖에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12,000 넘어서 16,000까지 들으면 뭐 굉장히 슈퍼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청력이 2만까지라고 그래도 2만까지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주파가 음악적인데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들으면 뭐 그만큼 장점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음악적인 소리를 바로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배음의 오버톤이 내추럴이잖아요. 자연 배음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음의 8, 12, 16,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더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버톤이에요. 그게 16배음까지 보통 화성학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5배음, 16배음과 하면 거의 발음이 이제 차이가 되는데, 그게 진동수로는 기본음의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2배, 3배, 4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배음은 기본음의 풍부한 음색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배음을 내면은 음색이 명료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소리가 나면 저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죠. 더 풍부한 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앙상블에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음은 바탕음, 기본음, 도문도, 레문레, 기본음의 높이를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기능도 있죠. 저는 이제 그 평을 할 때 음악적인 음색이 낮다 높다를 그래요. 음정은 맞아요. 근데 음악적인 음색이 떨어져요. 그게 일종의 배음 문제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전 그걸 평으로 쓰거든요. 분명히 진동으로는 맞아요. 근데 저거 좀 아닌데? 낮은데?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건 배음이, 그러니까 연주하다가 프레이즈 대기 이제 끝쪽에서 주로 나오는데 약간 배음이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여러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직접적인 영향도 돼요. 그 다음에는 2개 이상의 협파, 화성 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죠. 배음이 풍부.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공간 구성을 하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들이 딱딱딱 음색으로만 튀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귀에는 들리지 않던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들죠. 그거는 우리가 감지 못해요. 근데 느낌으로 풍성한 소리구나 이걸 아는 거죠. 3가지죠. 이게 배음의 역할인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토스카니니 이제 나옵니다만은 첼리다케하고 토스카니니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저렇게 차이 나네? 이걸 느낄 거예요. 왜냐 이제 제가 아르투르 로진스키 걸 꽤나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NBC 교향단 지휘한 건 없어요. 필라델피아나 뉴욕은 있어요. 시카고도 없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로얄필하고는 많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얄필 녹음이 좀 많고 뉴욕필이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순으로 갖고 있는데 MBC가 혹시 있고 같은 곡이면 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하나 찾은 게 뭐냐면요. 같은 곡 무소로스키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거 음색이나 관들이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흥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택해놓고 골라봤는데 귀도 칸텔리라고 있어요. 이태리주의자인데 토스카니니가 후계자로 삼았죠. 내 오케스트라를 이 사람한테 줄 거야 했는데 요절을 했죠. MBC 교향악단 지휘한 것도 있어요. 저기 귀도 칸텔리는. 근데 같은 곡이 없어서 제가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스카니니, 그 다음에 아르토 로진스키, 그리고 세르지오 첼리르다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토스카니니를 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이게 5박 6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프롬라드죠. 이게 전시회에 가서 옮겨가는 그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 이게 굉장히 음까지 할 때 짝짝짝짝 아주 막 이렇게 뭐 진짜 벽돌 쏴서 탁탁탁 하듯이 하면서도 음악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토스카니니가 더 위대한 게 이태리적인 아리아적인 요소를 선율적이고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요. 유연하게 만들죠. 풍부보다. 계단 탁탁탁탁 벽돌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로크 다이나믹 중에 계단식 다이나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런 스타일로 해요, 연주를. 근데 그게 음가절 대치가 맞는 거예요. 앙상블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나드까지만 들을게요. 여기까지예요. 1955년 녹음이에요.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토스카니 같이 착착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가절대치에 대한 개념보다 오케스트라 앙상블, 풍성한 앙상블에 위주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구도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거의 다 로얄필이에요. 어때요? 토스카니니하고 다르죠? 음악에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잖아요. 토스카니가 착착착착착 각진 게 아니라 풍성하고 울림이 뻥뻥이잖아. 토스카니 빵빵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프롬라디가. 첼리비다케 이 무소르스키는 최신 녹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물론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음향 어쿠스틱이. 근데 음가나 배음의 풍성함 이런 걸 아마 보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느끼실 거예요. 뭐가 다른지.
다르죠. 이 첼로비다케는 특징이 자기가 연주하는 모든 오케스트라 소리가 다 들려져야 된다는 거 하니까 빠르지가 않죠. 그리고 물론 선을, 그러니까 불교에 선을 굉장히 선호하신 분이라 급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이게 오케스트라는, 그러니까 남독일 방송교향악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유럽 오케스트라 같죠. 자연 내추럴 배움 같이 풍성한 소리를 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케스트라에 트레이닝을 하면은요, 이 앙상블 사운드가, 앙상블 구조적인 이런 조건이 2개월간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이 다시 원형으로 되는 거죠. 이게, 그건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그냥, 첼로비다케가 하면 2개월은 가. 그 깨끗한 소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예요. 프롬나드가. 토스카니를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어쩐지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뻥뻥, 그냥 빵빵 이렇게 탁탁 찍어서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빠바밤 빠바밤 빰빰. 이게 앙상블 톤이에요. 그 음가 될 때 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단원들하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지만 토스카니니 외에 아르투르 로진스키나 세르지오 첼로비다케 사운드는 기본적인 배음이 풍성한 활동을 해요. 토스카니니는 배음 활동보다 기본음의 절대 가치를 중시하고 하니까 배음폭은 기본음에 몰입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배음도 풍부하지만 음색이 강조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피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아마 딴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악보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읽어서 느끼는 음악이 아니라 악보 음악을 갖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대로 연주하면 음색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 연습을 안 했는데도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이 돼요. 이게 이제 요하임이나 그 사라사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나오잖아. 이자이 같은 분들한테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음악을 끌어내니까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음악이 우선으로 끌어내죠. 이게 음색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색을 토스카니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요. 음을 강조해서. 앙상블 주법을 절대같이. 배음도 풍부해요. 배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가 절대치가 강하게 지켜지니까 배음은 내면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스카니니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뭐 이 시간이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정도만 하면은 한 번이나 두 번까지 갈까요? 그럼 끝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게 저는 사실 교향악축제에 36년을 다 평을 썼거든요. 쓰면서 그것도 그냥 평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한동안은요 19개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OX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꽤나 유명한 분인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우연히 그 총무를 만났어요. 그 오케스트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휘자가 못한 게 아니라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문항으로 하면 딱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세모가 많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분이 음악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게 나와요. 뭐 그만큼 분석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동안의 그 결과가 사실 이게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서 앙상블 주법도 제가 찾아내고, 또 심리적인 음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음가 절대치 악보 쓰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실제 이렇게 토스카니나 이런 연주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찾아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죠. 26년 동안 더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36년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얻어낸 건데, 뭐 현실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지휘자들은 어렵죠. 왜냐하면 아마 되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단체가 엑스트라 안 쓰고 고정 단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시향이나 뭐 도향이나 국립교향악단이나 국립교향 하나지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장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보는 것 같아요. 후배들도 뭐 하자고 그러면 뭐 예산 없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분명히 충분히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의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유산이 아니고 우리 한국 음악계의 유산으로도 충분히 전해지고, 이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발전적인 요소가 되고 그러면 제 바람인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요, 단원이 바뀌지 않은 그런 단체라면은 한 팀 정도는 제가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음악이 결국 역사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증명하고 싶고, 그걸 보편화시켜서 오케스트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오케스트라 그 내면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한 번 더 21세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